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콘서트 K.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가 일반고를 방문하는 일정을 잡았다가 학교 쪽에 지나친 의전 준비를 이유로 방문을 취소했다. 11일 조 당선자 인수위원회와 학교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 당선자는 이날 오후 5시께 서울 구로구의 한 일반계 고등학교를 방문할 예정이었다. 조 당선자는 방문 전 교육청을 통해 과도한 의전과 방문 준비로 학교 현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 라는 내용의 협조사항을 학교와 언론에 전달했다. 학교 정문에 도열하지 말고 안내인 한 분만 나오세요. 승용차의 문을 열어주지 마세요. 배웅도 멀리 나오지 말고 현장에서 해주세요. 하지만 학교 쪽에선 교육감 방문을 준비한다며 교직원과 학생을 동원해서 대청소를 하고 교육감 방문 환영, 현수막 제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조 당선자 인수위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권위주의적 과잉 의전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해 학교 방문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학교 교장은 학생들은 청소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지만 설사 청소를 했더라도 청소는 기본적인 교육 활동이다. 손님이 온다고 해서 학교를 청소하는 것은 과잉 의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수막도 만들기로 했다가 의전을 자제라고 해서 취소했다고 말했다. 한겨레 신문의 오늘자 11일자 지금 보도인데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납니다. 장학사 한번 뜬다고 학교가 뒤집어지죠. 재수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결혼 축하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나의 미래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들과 같이 하는 소규모 결혼식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벨뷰티아라는 오직 한 쌍의 신랑 신부님 그리고 혼주와 하객들만을 위한 여유롭고 안락한 일식 장소입니다. 작아서 더 행복한 결혼식. 유부남이 된 걸 환영한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결혼 축하해. 결혼을 축하합니다. 포털에서 벨뷰티아라를 검색하세요. 예약 문의는 02-512-7996. 돌잔치 및 각종 기업 행사도 예약받습니다. 국민TV 조합원에겐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정부에선 빚내서 집 사라는데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회생활 하려면 경제 지식이 필수인데 어디서 마땅히 배울 데도 없고. 뉴스를 봐도 뭔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고 누가 좀 속 시원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신문이나 주간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시나요? 이제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실시간 현실 경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경제시평으로 현실을 꿰뚫어 보십시오. 가입 문의는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기업 회원들을 위한 경제 보고서도 있습니다. 녹용의 효능을 그대로 녹용에서 추출되는 PLAG를 천연 복제한 록피드. 녹용의 PLAG 성분은 만병의 근원이 되는 만성염증을 예방하고 우리 몸의 치유력을 회복시킵니다. 자세한 정보는 주소창에 한글로 록피드.가 록피드.가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5월 30일까지 주중 5회 매일 한 병을 국민TV 청취자분께 증정해드립니다. 신청 시 국민TV 조합원이라고 적어주세요. 신청은 주소창에 한글로 록피드.가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록피드는 의약품이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대학생회원 이현정입니다. 참여연대 청년 모임인 청년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요즘 청년들에 대해 잉여다, 무력하다는 등의 비판이 많은데요.
청년은 청년인 우리 스스로가 그런 틀을 깨고 당면한 문제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배움으로 행동하고 연대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등록금과 취업 문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까지 20대로 살면서 마주하는 문제들을 청년들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국민 라디오를 듣고 계신 청년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 분노하고 답답했다면, 뭘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참여연대로 오세요. 회원 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빗소리 들리면 떠오르는 모습 별처럼 탐스런 하얀 얼굴 우연히 만났다 말없이 가버린 긴 머리 소녀야 눈먼 아이처럼 귀먼 아이처럼 조심 조심 징검 다리 건너던 개울 건너 작은 집에 긴 머리 소녀야 눈 감고 두 손 모아 널 위해 기도하리라 눈먼 아이처럼 귀먼 아이처럼 조심 조심 징검 다리 건너던 개울 건너 작은 집에 긴 머리 소녀야 눈 감고 두 손 모아 널 위해 기도하리라 눈 감고 두 손 모아 널 위해 기도하리라. 어떤 꽃을 좋아하세요? 저는 제비꽃을 좋아하는 여자를 하나 알고 있습니다. 조동진의 제비꽃이라는 노래 혹시 아세요? 그 노래도 좋아하는 여자를 알고 있죠. 1986년에 그 여자를 만나서 어쩌다 보니까 결혼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다룬 곡을 5집에 살짝 넣었어요. 6집 제작비를 담보하기 위한 고도의 술책이었죠. 손병희의 제비꽃이라는 노래 나누겠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그 노래를 기억하니 동교동 로터리 한켠에 있던 그 카페에서 내가 불러주던 노래 그 노래 제목처럼 제비꽃이 좋다던 그 작은 꽃만큼이나 소박했던 그 노래 소리처럼 잔잔한 게 좋다던 그 꽃을 알게 해준 20살의 너 해마다 그 꽃은 피고 또 지지만 넌 언제나 내 곁에 있으면 해 그 노래 잊지 않길 바래 언젠가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그 노래를 기억하니 미국 수사 드라마 제목을 따온 그 카페에서 내가 불러주던 노래 그 노래 제목처럼 제비꽃이 좋다던 그 향기만큼이나 아련했던 그 노래 소리처럼 차분한 게 좋다던 그 꽃을 알게 해준 20살의 너 그 카페는 우리의 기억에만 남았어도 넌 언제나 내 곁에 있으면 해 그 노래 잊지 않길 바래 그 노래 잊지 않길 녹음을 할 때, 5집 녹음할 때, 이 노래 녹음하고서, 요 노래만 이렇게 딱, 카피를 해서 집에 가서 조용히 들려줬죠. 히트곡 없는 가수의 생존 전략이라고 할까요? 실은 새 앨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히트곡 없는 가수가 몇 집까지 낼 수 있는가를. 이번 앨범 주제는 사랑입니다. 좀 전 이 노래도 뭐 사랑이지만 3집, 4집, 5집을 내면서 이런 에로스에 관한 노래는 딱 한 곡만 발표했어요.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렇고 싶었기도 했지만 또 상황이 그렇지 않아서. 근데 이번에는 에로스를 주제로 해서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전 세계 모든 사랑해라는 단어로 곡을 하나 만들어야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마음만 먹고 있다가 얼마 전에 인터넷으로 쭉 100몇 개의 부족, 나라 뭐 이렇게 뽑아갖고는 어감 맞는 것끼리 이렇게 묶어갖고 노래 하나 만들었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나온 것 같아요. 뭔 얘기냐면은 육집에 기필코 넣어야 될 노래를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들으신 거란 얘기예요. 박수 한번. 31개 나라에 34개의 표현이에요. 어떤 나라는 남자가 여자한테 얘기할 때랑 여자가 남자한테 얘기할 때랑 다르대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Amate te dua, te quiero, te amo, cepillo, 야바스 류불류 봄라쿤 찰라쿤 데스티모 키마랑에 모나크워키 와시키시다키 주데무 아로와 아모테 아헤리 아랑카 아유이 아노시니 밀뉴테 이나송키 티볼리오 베레 이힐리베디 아모르미오 우히부키 우히부카 안요엠 엠요안 나쿠펜다 아이시테루 미라비뮤 I love you 은기야 쿠단다 워아이니 사랑해요 아로와 아모테 아헤리 아랑카 아유이 아노시니 밀유테 이나송키 티보리오 베레 이힐리베디 아모르미오 우히부키 우히부카 안요엠 엠요안 나쿠펜다 아이시테루 미라비뮤 I love you 은기야 쿠단다 워아이니 사랑해요 은기야 쿠단다 워아이니 사랑해요 마음에 드세요? 괜찮아요? 무슨 쌍송이나 깐소네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예를 들면 키마랑에는 수메르, 고대 수메르 문명이라고 있잖아요. 메소포타미아에.
기원전 5천년, 6천년 전, 고대 수메르어로 사랑한다는 말이래요. 네. 우히부카는 아랍어로, 예, 남자, 여자가 각각. 안요엠, 엠요아는 베트남어, 예, 뭐 그런 거. 워가인이 뭐 이런 거 아시죠? I love you를 넣을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그냥 체면치를 해줬어요. 또, 나바호족 의 언어도 있고, 줄루족이라고 남아프리카의 원주민들 있죠? 줄루족의 응기야 쿠탄다. 또 탄자니아랑 저쪽 케냐 쪽에 스와힐리어로 I love you, 나 그거 뺀다, 이런 거. 요거는 콘서트 K에 함께 1, 2회 같이 했었던 이정열 씨한테 물어봐서 이렇게 했었죠. 오늘 뮤지컬 모차르트 들어간 날이라서 오늘 못 왔습니다. 이정열 안 데리고 왔다고 관객 수가 급감했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분위기 탔으니까 한 곡 더 할까요? 이번에도 신곡에 넣을 겁니다. 새 앨범에. 노래 제목은 아직 안 정했어요. 세상이 나를 몰라도 그건 어쩔 수 없지. 왜 그리 답답하냐고 물어도 웃을 수밖에. 어떻게 살아갈 건가 다그치진 말았으면. 어디로 가면 되냐고 묻지 않았으면 하지. Carry on, carry on. 이것만은 말할 수 있지. 모든 것이 불확실할지라도 till the end, till the end. 이것만큼 벅찬 말은 없지. 이게 나의 노래야. 세상이 나와 달라도 그건 어쩔 수 없지. 왜 그리 무모하냐고 물어도 웃을 수밖에. 어떻게 살아야 한다 가르치진 말았으면. 어디로 함께 가자고 조르지 않았으면 하지. Carry on, carry on. 이렇게 대답할 수는 있지. 모든 것을 장담하진 못해도 till the end, till the end. 이것만큼 벅찬 말은 없지. 이게 나의 노래야.
때까지. Carry on till the end, till the end. Carry on till the end. 손뼉 칠 때까지. Carry on till the end, till the end. Carry on till the end, till the end. Carry on till the end. Carry on till the end. 이게 나의 노래야. 세상이 우릴 잊어도 그건 어쩔 수 없지. 좋은 면을 갖고 계시군요. 그렇습니다. 신곡을 발표할 때 면전에다 대고 노래가 구려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예. 제가 쓴 가사예요. Carry on till the end. 예. 맞던 한국말 가사를 쓰려고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예. 계속해 끝까지 뭐 이렇게 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였습니다. 지금 안에서 기다리고 계신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 분위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좀 그런가? 예. 시사 저널의 기자였죠. 그리고 파업을 하고 기사로 유명해진 게 아니라 TV 출연을 통해서 퀴즈 프로그램 나와서 다 맞췄잖아요. 퀴즈왕. 예. 2천만 원 벌어갖고 그 중에 1,000만 원은 파업기금으로 쓰고 1,000만 원은 집에 갖다 주고 이런 절충을 하면서 그리고는 그 프로에서 파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대요. 물론 편집이 됐죠. 자, 고재열 기자 모시겠습니다. 예. 예. 지금 문화팀장이잖아요, 시사인에.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문화 관련 트윗이나 페이스북은 문화 관련보다는 그냥 정치. 네. 그게 이제 그 짜장면집 가가지고 우리 중국집 가서 짜장면 시키면 짬뽕이 맛있어 보이고 짬뽕 시키면 짜장면이 맛있어 보이는 것처럼 정치팀장 할 때는 좀 어떤 그런 문화적인 갈구를 하게 되고 또 문화팀장 있으면 또 정치가 눈에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치인들을 직접 눈에 안 보면 좀 씹는데 부담이 덜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치팀장 하면서는 씹기 부담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 거칠게 그런 트위터, 페이스북에 올리고 난 다음에 다음날 얼굴 보고 이렇게 뭐 그러면 되게 뻘쭘해요. 저도 인간인지라. 네. 그러면은 고재열 기자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 정치팀장으로 발령났을 때 제가 음반을 내면은 저를 씹지는 않을까? 아닌가? 더 씹겠구나. 반대로 문화팀장일 때 빨리 음반 내야 되겠다. 아니 근데 그 나란히 가지 않아도 이렇게 충분히 히트곡 아닌가요? 저는 아주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러나 이제 히트곡이라는 개념이 어떤 분들에겐 열린음악회에 나오느냐 안 나오냐 이런 거니까. 그 조영남의 화개장터 같은 전 국민이 같이 이렇게 나란히 앞으로 나란히를 하면서 부를 수 있는 그날까지 그런 날이 꼭 오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기 짜장면이나 짬뽕이냐 이것을 중국집에서 슬기롭게 해결했잖아요. 신사동에 있는 그런 뭐 중국집에서 처음 시작했다 그러는데 짬짜면 그 정치팀장이랑 문화팀장은 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 정도 깜냥은 안 되고요. 그냥 저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팀장 하면은 너무 이렇게 여의도 정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흔히. 그런 그 정치인들의 정치공학이나 그런데 너무 매몰돼서 정치를 보는 것 같은데 이제 문화팀장 하면서 한 걸음 떨어져 나와서 정치를 바라보면 같은 이제 국민의 시선에서 볼 수 있어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재열 기자의 그 글을 정치 관련 글을 읽다 보면은 그럴듯한데 이 그럴듯한 게 맨날 신문에서 보는 쉽게 얘기한 정치공학적인 이런 얘기가 아닌 것 같아 갖고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이번에 6.4 지방선거를 이렇게 치르면서 네. 뭐 느낀 점이라던가 이러저런 얘기 자유롭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이제 결과를 놓고 여두 야두 그 승리했다고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냥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승리냐 패배냐가 아니라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겸허예요, 겸허. 네. 근데 그 겸허라는 단어를 이렇게 함부로 쓰는 게 겸허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원을 좀 더 따져봐야겠지만, 한자는 정확히 못 따져봤지만, 이제 그 라틴어나 이제 그런 쪽으로 어원을 따져보면, 그 겸허라는 그런 말은, 가식하지 않은, 꾸미지 않은, 그걸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가 겸허한 모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모습 아니잖아요. 끝나고, 지극히 가식적인 그런 수식어였는데, 근데 저는 그 승부를, 여당의 승리냐, 야당의 승리냐, 뭐, 그걸 또 여러 가지 정치공학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명확한 건, 국민의 승리라고 봐요. 아하. 이번 결과는, 그 여당에 대한, 혹은 야당에 대한 국민의 승리고, 국민이 황금 분할을 해줬다. 예. 이번 선거로 정말 이 수치가 아니면, 여당이 정신을 못 차리거나, 네. 야당이 정신을 못 차리거나, 진보정당이 정신을 못 차릴 텐데, 여당도, 야당도, 진보정당도 공히 정신 차릴 수 있는 황금 분할을 해줬다라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말 되네. 그죠? 예. 왜 국민들이 이 모양으로 투표를 했느냐라고 이런 것은 참 오만불손한 시각이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아니면, 그 정몽준 아들이 국민이 미개해서라고 그런 표현을 했는데, 국민이 미개해서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수치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수치에서는 어떤 정치 권력도 국민이 미개해서라고 결과를 얘기 못 하잖아요. 스스로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이렇게 이뤄낸 거에서 저는 이번 선거는 황금 분할을 이뤄낸 국민의 승리다라고 규정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당 하나하나씩 짚어보자고요. 새누리당이 막판에 도와달라고 108배를 하고 거짓 코스프레를 했죠. 거짓 코스프레. 예. 거기에 대해서는 김우성 씨가 상당히 이 뼈 있는 충고를 해준 것 같아요. 누가요? 배우 김우성 씨가 예. 그래 맞아요. 예. 껌이라도 팔라고. 그렇지. 앵벌이 할 때 껌이라도 내밀면서 1,000원 내라 그러는데 맨입으로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놓고서는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총리 인사라던가 또 그런 거 보면은 또 홍보수석이라던가 YTN 출신을 기용하거나 이런 거 보면은 뭐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변하겠다 그러는데 전혀 변한 모습은 아닌데요. 그걸 그냥 근데 좀 우스개로 제가 해석을 하자면 그 홍보수석에 임명하신 그 YTN 플러스 사장님이나 그 다음에 총리를 임명한 문창극 이제 전 주필 같은 경우에 아주 우스개로 긁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주자면 자,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언론인들이 기자들이 기레기라는 말을 들었어요. 기레기. 예. 그런데 왕기레기 2명을 홍보수석과 총리를 앉혀주면서 우리 이 기자사회까지 안아주시는구나, 포용해주시는구나. 예. 정말 이렇게 저질기레기 두 마리를 그렇게 청와대와 내각에 불러주심으로써 국민이 내쳤던 우리 기자들까지 포용해주시는구나. 이게 이제 좀 농담 삼아 제가 해석한 거의 유일한 의미, 이번 그 인선의 유일한 의미라면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희들 쓰레기라고 욕먹고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만 우리도 쓰레기라고 욕먹고 있으니까 외로운 쓰레기들끼리 잊지 말고 살자라는 이런 건가요? 하여튼 각하의 뜻을 누구들 알겠냐마는 뭐 그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안대희 능력으로 따지면 그리고 이제 실적이나 이런 걸 보면 안대희 씨가 사실은 더 우위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대독 총리란 말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예. 그러니까 대통령 박정희 대독 하면서 최규하가 맨날 나와서 했던 게 대독 총리였는데 이번에야말로 대독 총리의 진면모가 아닐까. 그래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칼럼니스트라는 게 역할이 이제 코멘트 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주석을 달고 해설을 하고 뭐 비판하고 이제 그런 사람인데 그런 역할조차도 총리로서 못 해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번에 이제 뭐 책임 총리 그 얘기에 대해서 그게 뭔 얘기냐 뭐 그런 반응이었잖아요. 정말요? 예. 그래서 되게 솔직하긴 한데 그분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마인드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역할을 주지도 않을 것 같고 글쎄 뭐 제가 아까 얘기한 우리 왕길의 길을 포용해 주는 거 말고 다른 의미는 아직까지는 저는 못 찾았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역시 그러니까 겸허하게 정말 겸허하라고 국민들의 승리를 거두면서 황금 분할을 시켜줬는데 정신 차리라고 지금 적어도 청와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의 정신 차리는 거랑은 좀 거리가 멀게 가고 있잖아요. 저런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국가개조라는 말이 나와서 많은 이제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신이 개조할 자격이 있느냐, 당신 먼저 개조를 해라,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아니면 국가를 개조하는데 뭘 어떻게 개조하겠다니 아무 비전도 없이 무조건 일단 바꿔라. 그거는 만약에 이제 우리 집에서도 이렇게 이제 여기 여성분도 와 계시고 남자분도 와 계시는데 부부 중에 한 명이 자 우리 집안 개조를 하자. 그러면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 남편이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바꾸자고. 우리 집은 지금 문제가 많아. 바꿔야 돼. 그래 어떻게 바꾸자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바꾸는 거야.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정부가 하는 얘기가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런데 자 2014년 신상이 국가개조예요. 근데 2013년에 뭔 얘기를 했어요? 창조경제를 얘기했어요. 2012년에 무슨 얘기를 했죠? 경제민주화를 얘기했어요. 네. 1년마다 바뀌고 있는데 중요한 건 자, 창조경제를 다 하고 지금 국가개조를 왔느냐? 아니잖아요. 창조경제가 아직 뭔지도 모르는데 국가경제를 왔고 그럼 경제민주화를 하고 창조경제를 갔었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경제민주화로 성과가 없었잖아요. 그냥 구호만 내세웠는데 경제민주화를 못하니까 갑자기 창조경제 하자 얘기를 한 거고 창조경제를 못하니까 갑자기 국가개조 한다고 나선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진실인데 그런 식으로 어떤 이 기만에 우리가 너무 지금 휘둘리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언론이 따져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국가개조 하시는 건 좋은데 이전에 창조경제는 어디 갔냐. 걔도 좀 집에 불러오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한참 전에 집 나갔다 안 돌아온 경제민주화도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국가개조를 하겠다면 청사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청사진도 없고 그런 문제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아버지만큼도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이 표현한 게 이제 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완전히 긍정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이 언론인 출신을 총리로 임명을 했잖아요. 근데 박정희 전 대통령도 언론인 출신을 총리로 임명을 했어요. 맞아요. 초창기에. 네. 맞아요. 근데 그 총리로 임명한 언론인은 동아일보 출신인데, 그때 동아일보가 가장 매섭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 행적, 그리고 그 공산주의자 가담했던 거, 이런 것들 문제제기를 가장 세게 해서 가장 괴롭힌 언론이에요. 그런데 그 언론인을 이 내각에 불러들임으로써 통합적인 의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참극, 이건 참극일 뿐인 거죠. 그렇군요. 사실 얼마 전에 이명박 정부 때 관료까지 포함한 역대 통일부 장관들 모여갖고 간담회 같은 걸 열었대요. 그래서 한 얘기가 이 박근혜 정부에서 하는 얘기 통일 정책 말은 맞는데 슬로건만 있고 내용이 전혀 없다. 아니면 내용이 전혀 다른 데로 가고 있다. 라고 심지어 이명박 정부 아래에 있었던 통일부 장관도 그랬거든요. 지금 경제도 마찬가지인 거고 슬로건도 사실 2013년 무슨 2014년에 무슨 때 이런 자동차들은 그래도 겉모양이라도 바꾸고 나오잖아요. 제대로 바꿔서. 그래서 팔아먹는데 이놈의 창조경제랑 뭐 이런 국가 개조로 이런 것은 그러네요. 그래서 보면은 국민이 정신 차리라고 선거를 이렇게 해줬는데 일단은 청와대는 좀 아닌 것 같고 저는 AS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AS 나오니까 이제 도와달라고 해갖고 이렇게 해서 도와줬잖아요, 사실. 도와줬으면은 다시 AS 해야 되고 도와줘서 고맙다고. 새누리당에서 아주 재밌는 모습이 이제 있는데
오늘 조선일보의 기사 제목인데 서청원과 김무성. 서청원 의원은 이제 정치자금법 비리로 2번이나 유죄 판결 받았던 적이 있고, 김무성 의원은 숱한 무성한 이 막말 시비와 뭔가 그런 이제 무리를 일으켰던 분이죠. 그 두 분이 국가 개조를 말할 자격이 없다라고 따옴표에 말을 하신 분이 이인재 의원이다. 그래서 이 셋이 지금 이 당대표를 겨루는 이거는, 좀 제가 비유를 하자면 어떤 거냐면 지금 이, 비리 서청원과 막말 김무성과 그리고 철새 이인재가 새누리당 대표를 하겠다라고 지금, 다투는 이 형국은, 마치 후세인이 아니다. 히틀러하고 네. 무솔리니하고 스탈린이 서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유엔 사무총장이 하겠다. 그 다투는 거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박수 한번. 그래서 이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국민의 승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즐길 때가 됐구나. 이제 정치 스트레스로부터 좀 벗어나서 즐길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왜 제가 즐길 때가 됐다는 얘기를 하냐면, 이번 그 선거에서 야권에서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진 정치인이 있습니다. 누구일 것 같아요? 야당에서?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진 정책이 있다고요? 정치인. 쉬운데. 굳이 얘기하면 안철수 뭐 이 정도. 그렇죠. 네. 안철수 의원이 본인이 전략 공천을 했던 후보가 비록 광주시장에 당선이 됐지만 숱한 비난을 받았고, 그리고 그 결과가 대선 후 지방선거 후 이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급전직하였죠. 네. 반면 이제 박원순 시장이나 문재인 후보는 좀 유지했고, 박원순 시장은 치고 올라갔고, 안철수 충남지사도 떨어졌고, 이제 그런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안철수 비토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되게 거칠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런 비난과 비판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까지 거칠게 하시는지도 이해는 하지만, 무슨 얘기냐면, 그 공과는 이제 스스로 지금 이제 지지율 떨어지는 급락으로 평가를 받은 거고, 그런데 안철수라는 위치가 필요한 거예요. 네. 지금처럼 어떤 그 트로이카 체제. 네. 그렇게 해서, 이 대선 주자로서의 야당 후보들이 유력 주자로 이렇게 견인하면서 가는 이 구도가, 이 안정적 구도가 당분간 꽤 가는 게 가장 우리가 즐기는데 좋다는 거죠. 자, 지금 이 세 후보를 제외하고 여권에서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분이 몽개그를 펼치신 정몽준 전 의원이잖아요. 이분이 4위로 떨어졌죠? 네. 그런데 이 박원순 시장에게 시원하게 지신 이분이, 그러니까 아직 이쪽엔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번 선거가 아싸라게 졌잖아요. 그러니까 정몽준 전 의원이 어떤 미련을 남기고 여지를 남기고 진 선거가 아니에요. 정말 그렇죠. 네. 찌질하게 졌어요. 우리가 지는데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거돈 후보가 지고 그걸 찌질하게 졌다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뭐 장렬한 전사 뭐 이렇게 얘기하죠. 김부겸 후보가 졌다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정몽준 후보는 정말 찌질하게 졌습니다. 왜? 네거티브 선거를 하다가 졌으니까. 그 박원순 시장이 계속 얘기를 했지만 선거 운동 기간 내내 박원순은 서울을 얘기하는데 정몽준은 박원순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찌질함, 그게 결정적인 잘못이고요. 자, 제가 이제 문화팀장이니까 어떤 문화적으로 얘기하자면, 사람들은 예능 PD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웃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태도를
호의적으로 이기는 거다. 호감이 있고 난 다음에 웃음이 있는 거다. 네네. 그래서 호감이 간 대상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웃어준다. 네. 그게 예능 프로의 정석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웃기려고 그런 그 비호감이 되는 거는 자기 무덤을 파는 거야. 그런데 이분이 정치인으로서 자기 무덤을 세게 팠어요. 이분은 그래서 대선 주자가 될 수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자,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하고도 비교해보면 답이 나오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그런 네거티브를 본인 입으로 그런 식으로 풀고 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대하는 모습을 구현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정치인으로 기본인 거거든요. 그런데 정봉준 후보는 그런 기본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냥 찌질한 모습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분은 뒤에 어떤 이 부활의 여지가 없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그래서 이제 한 방에 이상하게 그 박원순 시장님과 이렇게 스치듯 만났던 그런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재개불능의 상태로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안철수 의원을 쉽게 지금 너무 쉽게 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그렇게 드네요. 이런 건 대외비니까 나중에 편집 이건 이런 거는 이제 천기두설하면은 적들에게 유율해지니까 안 되고, 다른 신문이나 여타 방송에서 소홀히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가슴이 좀 아픈데, 그 진보 진영 말이에요. 예. 진보 진영에게 매서운 회초리를 들었다라고 얘기하기엔 너무 좀 뼈 아프잖아요. 그죠? 예, 지금 어떤 사람들은 이번 선거 결과보다도, 선거 결과도 결과지만 결국은 최근 2, 3년 동안에 진보의 현주소를 30년 후퇴시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진보에 가야 할 길. 저는 제가 방송이기 때문에 이러고 있지, 그 중에는 저 세력은 진보가 절대로 아니야 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세력도 있어요. 그런 세력도 우리나라에서는 진보라고, 특히 새누리 쪽에서는 좌빨 용공이라고 하면서 한목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그런 건 있는데, 그렇다고는 진보 정당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문화적으로 좀 풀어주셔도 좋고. 그런데 이제 현재의 진보 정당의 정치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 레드카드를 내민 거고, 진보에 대해서 내민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국민의 승리다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진보에 대해서 이 레드카드를 내민 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걸 좀 말장난이라고 혹시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분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말장난이 아닌 게, 아까 말씀하신 손병희 선배가 얘기한 그런 내용 때문에 진보 정당들이 했던 그 정치 행태에 대해서 레드카드를 내민 거죠. 그런데 진보 교육감이 17개 광역시도에서 13개를 곳을 당선을 시켜줬어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진보에 대한 기대감을 풀 다른 대안을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진보 정당 형태의 진보가 아니라 어떤 진보 정책 위주의 진보에 대해선 아싸라게 또 밀어준 거죠. 그 부분을 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진보의 죽음이 아니라 진보 정당의 그런 몇몇 행태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단호하게 국민이 심판한 거죠. 그렇다 그러면 애티튜드, 그죠? 애티튜드, 행태, 이런 것을 제대로 고쳐라라고 하는 그야말로 채찍질이겠네요. 그렇죠. 애티튜드에서는 우리가 이 새정치민주연합을 얘기할 때 흔히 무능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무능한 분들이 아니에요. 제가 지켜보기에는 무능한 분들이 아니라 무지하게 유능한 분들이에요. 근데 유능의 방향이 좀 잘못됐지. 유능이 국민의 여망을 모아서 모두의 숙제를 푸는데 유능하신 게 아니라 각 계파의 이익을 지키는 데만 유능하세요. 그분들은.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되게 무능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계파의 이익을 지켜내고 그 계파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캐파, 포션을 지켜내는 데는 정말 유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노무현 이름으로 모여서 노무현을 팔고,
김대중 이름으로 모여서 김대중을 팔고, 그리고 386 이름으로 모여서 386을 팔고, 또 새정치 이름으로 모여서 새정치를 팔고, 심지어 고 김근태 의원을 이름으로 모여서 김근태를 팔면서 자기 욕심을 챙겨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집단적으로 무능해졌지만 개파적으로는 상당히 유능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새정치민주연합에 있는 정치인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 저는 이거 하나는 명확한 것 같아요. 뭐냐면 개파 문제를 얘기할 때 개파가 어딨냐, 친노가 어딨냐, 친노가 어디 있고 비노가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사기꾼. 예. 개파 문제는 이 새정치민주연합에 속한 모든 정치인들이 공히 이건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언제 느꼈어요? 총선 때 그렇게 새누리당은 신진 영입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변화된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데 그 와중에도 국민이 모두 만들어준 판에 자기 개파 심기에만 싸웠잖아요. 이번에도 자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보스급 정치인들이 움직인 동선을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든 자기의 영향권 안에서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 안에서만 움직였어요. 보스만 있었지 리더가 없었던 거죠. 나중에 보니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자기의 동선 그거를 이렇게 오픈하기도 했더라고요. 이만큼 사실은 서울 경기도 움직였다 그걸 보여주는 거지만 거기에서도 명확히 나타나 있어요. 왜 광주에 그렇게 많이 갈 이유가 없던 거죠. 거기에 왜 전략공천 했던 거기 처음부터 전략공천을 할 필요도 없었던 지역이지만 거기에 새누리당하고 싸우는 데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가장 많이 가는 곳 중에 하나거든요, 분명히. 그리고 본인의 어떤 그 영향권이 아닌 충청, 강원, 그리고 사실은 이번에 가장 큰 승부처였던 그곳에는 거의 몇 번 가지 않았고 나타나는데 안철수 의원뿐만이 아니라 손학규, 심지어 문재인 의원, 뭐 여러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 개파 리더급의 정치인들은 비슷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공히 그거에 대해서 좀 비난하고 그리고 왜 무능한지 알아야 돼. 그분들 특별히 더 IQ가 떨어지는 분들도 아니고 또 못 배운 분들도 아니고 충분히 유능할 수 있는데 그 유능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번부터서는 그래서 이 선거 뒤부터는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우리가 공격을 해야 된다. 그리고 명심하실 거는 개파가 어디 있냐, 친노가 어디 있고 뭐 친 김근태가 어디 있고 친 뭐 김대중이 어디 있고 뭐 친 386이 어디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문제를 문제가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정치인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심판하시라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그 진보 쪽에서 우리 그 북한 주사파 없고 중북 이런 거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좀 비슷한 뉘앙스로 좀 들리네요. 네, 그렇죠. 실체는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반성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땅 따먹기를 해야 되는데 땅을 얼만큼 더 이렇게 확보하느냐 보다는 그 안에서 어떻게 나눠 먹느냐에 골몰한다고 한다면 땅 따먹기 기본이 안 되는 거죠. 예. 뭐 조금 더 나간 얘기지만 이제 그런 이제 진보정당 그런 문제 제기가 됐을 때 그분들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회피하는 그런 거보다는 우리가 이제 김수영 시에서 대한민국은 김일성 만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회가 됐을 때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제기가 됐을 때 그런 얘기 우리가 종북이나 그런 얘기를 떠나서 그쪽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나 뭐 그런 게 돼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면 달랐어야 되는데 그 대목만 가면 무조건 비겁해지거든요. 비겁해지죠. 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이 국민들에게 좀 안 좋은 모습으로 자기 객관화 중요한데 그걸 하지 않고 또 지금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똑같은 잣대로 그것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라고 하느냐, 솔직히 하라 그러느냐, 그건 옳지 않다라고 숨는 거죠. 예, 그 안에 숨는 겁니다. 마치 뭐 그런 건데 이 얘기를 기계에 하긴 좀 그렇고 하여튼 6.4 지방선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은 승리했다. 모든 정치 세력은 패하거나 아니면 저는 새누리당은 실질적인 승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새정치민주연합도 승리죠. 만약에 석 달 전에 선거를 치렀다고 한다면은 승리죠.
그래서 저렇게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지 모르지만 국민의 깊은 뜻은 그야말로 집단 지성에 근거한 투표인지 모르지만 정말 대단한 그 민중들이 힘을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화제를 넘길까요? 아니면은 또 얘기할 게 좀 더 있나요? 넘겨주세요. 넘길까요? 네. 일단은 손뼉 한번 치면서 넘기는 걸로. 사실은 뭐 이렇게 정치부 기자도 아니고 네. 그리고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정치에 대해서 많은 식견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가타부타 하는 게 좀 그 어폐가 있긴 한데 근데 좀 이렇게 이 선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말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얘기하는 방식이 좀 너무 이렇게 획일적이고 천편일조 그다음에 가장 그 결정적으로 좀 각박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각박하다. 네. 그 결과가 그렇게 각박하게 볼 필요가 없다. 국민 입장에서 보자면 이것은 그 각 정치 세력을 모두 공평하게 심판한 국민의 승리가 확실한 선거다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우 생각할 거리가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재미로 뭐라고요? 아까 고지열 기자가 사실 재밌게 살고 있어요, 요즘에. 재미로 재미연구소입니다. 재미로 재미연구소. 재미로 재미연구소. 예, 아직은 그 연구소에 1인 연구소입니다. 1인 연구소. 예, 재미로 재미연구소. 술을 끊은 지가 지금 술을 쉬고 있는 건가요? 완전히 끊은 건가요? 좀 길게 쉬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길게. 네. 500일 넘었는데요. 그렇죠. 1000일을 향해서 좀 달려가 보려고 합니다. 예, 뭐 간 수치 때문에 원점에 원점은 그런 거죠? 예. 아유, 프라이버시를. 근데 왜 프라이버시를 페이스북이랑 트위터에 공개하냐고. 그러면서 오히려 다른 술 마실 시간에 이것저것 많이 하는 걸 겪게 돼요. 예? 기회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신 건 아니었는데 좀 술자리 자주 이렇게 마시면서 그런 동안에 이제 그 간이 저항을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이제 500일 동안 달래봤는데 그 안에서 좀 새로운 세상을 만났어요. 예. 저는.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 캠핑 뭐 이런 그러니까 뭐 차를 마시던 캠핑을 하던 뭐 자전거를 타던 등산하던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어떤 걸 느꼈냐면 그 옛날 선비들이 보면 난을 치고 그리고 이 수석을 모으고 난을 기르고 뭐 그런 취미 활동 그런 취미 활동을 그분들도 그러면 20대 초반 10대부터 했을까? 그게 아니라 꽃이 보이고 이 식물이 보이고 돌이 보이는 그 나이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인생의 원숙기에서 제 생각엔 다들 한 번씩 이제 물을 먹고 그러니까 귀향을 가거나 이제 낙향을 하고 이렇게 좀 아니면 뭐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감수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기 남자분들 이렇게 군대 가서 훈련소에서 있다 보면 감수성이 갑자기 생기잖아요. 네. 그렇죠. 가면은 이렇게 막 집 생각도 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풀을 봐도 달라지고, 꽃을 봐도 달라져요. 네. 그 전까지는 뭐 공부하느라 바빠서 놀기 바빠가지고 그런 감수성이 기를 여지가 없었다가, 네. 훈련소 가서 보면은 이제 모든 재미들을 다 억제한 상태에서, 그러다 보면, 저는 훈련소 가서 달이 보이더라고요, 달이 변화가 보여요. 그러니까 매일 달이 모양을 달리하는 게 그게 고맙더라고요. 왜냐하면 달이 시간이 가는 걸 증명해 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감수성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그 옛날 선비들도 그런 뭐 우리 나이들의 지금 이제 중년의 이 시기에 그런 식으로 한 번씩 꺾이고 쉬어가면서 그런 게 보였겠구나. 그러면서 어떤 더 많은 걸 느꼈을 텐데, 그러니까 중년의 나이에 그런 더 느낄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졌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술이 어떤 우리의 의식의 마취제였는데 그 마취에서 깨난 다음에 그런 세계를 이렇게 접했고, 그 다음에 저런 게 재밌더라고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 제가 뭐 이를테면 뭐 마라톤 대회를 한번 뭐 20km 뛰려다가 실수로 코스 잘못 받아서 10km를 뛰었지만 어쨌든 그 대회를 한번 가보고 혹은
뭐 차의 세계를 한번 이제 들어가 보고 혹은 캠핑 가가지고 캠핑 대회를 한번 가보거나 그러면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우리 그 판타지 영화에 보면 문 하나를 열면 거기에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의 취미의 세계마다 이 우주가 있는 거예요. 예. 차의 세계에 우주가 있고, 뭐, 캠핑의 세계에 우주가 있고, 그리고 또, 뭐, 등산에서도 우주가 있고, 그래서 그 우주 안에서 그 사람들이, 그 우주가 있다라는 건 이제 그 우주를 탐험할 수 있는 숙제가 생긴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본 게, 너무 좋았어요. 그게 이제 술을 쉬면서 느꼈다는 건 얘기인가요? 아니면 나이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인가요? 절묘하게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다리가 예. 잘 맞아서. 그럼 재미로 재미 연구소. 네. 예, 강령이라던가, 뭐 이런저런 어떤 취지로 이걸 설립하게 됐고. 재미로 재미 연구소의 강령은 이제 일단 지속 가능한 재미를 추구된다. 지속 가능한 재미. 야, 이거. 저의 목표가 지속 가능한 딴따라질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공정한 재미. 공존하는 재미. 공정. 예. 그러니까 나만 재밌고 상대방이 재미없으면 이거 스토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군요. 네. 서로 재밌는 공정한 재미. 그리고 또 하나는 저비용 고효율 재미. 예. 날로 먹는 재미?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또 좀 나누는 재미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이제 제가 초보니까 뭐 감히 뭐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근데 재미를 찾는 거에 제가 이런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등산을 좀 이제 그냥 혼자 내키면 한 번씩 이제 가보고 그러는데요. 맞다. 수도권의 모든 봉우리를 무산소 등정하겠다고. 이 서울과 서울 인근 14좌. 무산소 등정을 지금 중인데, 거기 보면 이제 흔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네 뒷산 오르면서, 히말라야 갈 것처럼 차려입는다. 뭐 그러면서 이 아웃도어 과잉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산을 이렇게 좀 올라가면서 그 말이 되게 건방진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손병희 선배도 자전거 열심히 타시는데 그 자전거 타는 사람한테 혹은 사회인 야구 하는 사람한테 누가 꼴랑 동네 야구 하면서 메이저리그 선수처럼 차려입는다. 혹은 한강에서 기껏 동네에서 자전거 타면서 뚜루뚜뭉뜨라도 거기 출전하는 것처럼 차려입는다. 라고 싸가지 없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똑같이 차려입어요. 그죠? 네. 근데 왜 산에 오르는 사람한테만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자, 그리고 히말라야 트레킹하고 우리나라 동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500~600m짜리 산하고 트레킹할 때 차이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고산 등정을 하는 사람들하고 장비가 차이 나는 거지. 우리가 4~5,000m 트레킹 하시는 분들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당일 산행이냐, 1박 2일 산행, 뭐 몇 박 산행이냐에 따라서 이제 양만 차이가 나는 거지. 이를테면. 그런데 맞아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예. 킬리만자로도 가보고, 저 히말라야도 가봤는데, 우리 예를 들면 북한산 이렇게 하루 코스 가는 거 있잖아요. 정말 대단한 산이더라고 이 산이. 예. 아주 험난한 코스도 있고 보는 재미도 있고 오르는 재미도 있는데 네팔이라고 해서 킬리만자로라고 해서 고산 증세는 좀 있죠. 산소가 희박하다는 거 빼놓고는 그 난이도다라던가 이렇게 어차피 사람이 걷는 거 암벽 등반하는 거 아니면은 이거 나름대로 그 스릴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잖아요. 그리고 정말 고산 등정할 것처럼 여기다 산소통 메고 뭐 이렇게 위아래로 온갖 방한복 입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청계산 오르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 보면 미친 거죠. 그런 사람은 없어요. 자, 근데 첫 번째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다라는 거. 그건 어떤 게 있냐면, 그러니까 제가 산에 올라와 보니까 저는 가면 완전 연계인 거죠, 연계.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산에 오르세요. 그런데
특히 여성분들은 애들이 중고등학교 정도는 이제 가줘야 드디어 산에 오를 그나마 여유가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예. 그런 분들이 이제 산에 오르다가 이 자기 차림새를 이렇게 좀 챙겨가면서 처음으로 메이커라는 거를 자기 인생에 혹은 어르신들이 자기 인생의 첫 메이커를 등산복으로 아웃도어로 사 입으시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젊은 사람들이 보기엔 가짜는 거예요. 당신들은 시장제나 계속 입던 사람이 왜 그런 또 메이커를 뭐 알아보고 입느냐.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자기한테 그런 돈 안 쓰시다가 그런 이제 몇만 원, 몇십만 원짜리 사니까 그곳으로 이제 평상시에도 입고 다녀요. 근데 그러니까 그곳이 또 꼴 보기 싫은 거야. 그래서 어딜 가도 아웃도어 입고 뭐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지금 자기가 최근에 산 옷 중에 가장 비싼 옷이고 가장 좋은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입고 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자, 젊은 사람들이 트레이닝 룩이라고 이 추리닝을 입고 열심히 파티도 다니고 다녔어요. 그땐 그건 패션이고 또 어르신들이 아웃도어 입고 다니는 그리고 아웃도어 되게 편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언제 빨아야 될지 그게 다 기능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 커버도 해주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파업 현장이나 뭐 이런 데에서는 정말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옷 스타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웃도어 과잉이라면서 비난을 하지만 거기에 또 이런 내리보는 시선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모든 어떤 그 유행의 현상은 과잉에서 폭발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류도 우리가 그 댄스 위주의 대중음악 문제 있다라고 막 한참 비난할 때 밖에서 한류가 스타가 터지니까 댄스 위주의 음악이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 안 하잖아요. 예? 그래요. 20년 동안 거기에 추구하다 보니까 그걸로 돼서 우리 전 세계에서 인류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웃도어 과잉은 물론 과잉은 과잉이에요. 그 과잉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닌데 근데 그 과잉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제가 봤을 때 목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동네 뒷산 가면서 히말라야 갈 것처럼 차려입는다고 그러는데 우리 동네 뒷산 갈 때 입는 옷들이 히말라야 가는 사람들도 입는 날로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이미 거기까지 턱 밑까지 와 있어요. 덕분에 그래서 세계적인 아웃도어 업체를 인수를 해요. 우리나라 업체가. 그리고 블랙아크나 이런 데가 세계적인 기업이 됐죠. 그렇게 이제 특히 여기서는 얘기해도 되잖아요. 블랙아크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중국 시장 진출을 계속 실패하다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프리미엄 브랜드로 이제 어떤 인지도 됐고 그리고 밀레 인수하고 산에서 보니까 블랙아크는 우리가 상표를 보지 않아도 블랙아크 옷이구나 하고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패턴이 디자인적으로 아주 이렇게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건 다른 평가가 있겠지만 일단 패턴 하나를 만들어낸 거. 그러니까 딱 봐도 이거는 블랙아크 스타일, 이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라다 스타일, 루비통 스타일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 패턴을 만들어낸 거 하나로 일단은 하나의 성취는 이렇구나라고 이제 그렇게 보였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의 과잉이었던 게 밖에 나가서 이제 그런 정도까지 이뤄낸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평가를 해줘야 한다. 그리고 아웃도어 마케팅 과잉이에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쓰는 게 아디다스나 나이키 같은 다국적 기업이에요.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고 훨씬 더 과잉이에요. 그런데 우리 브랜드가 그걸 이겨냈잖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자기들은 아디다스 나이키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물론 그 노스페이스 블랙아크 이런 외국 브랜드도 우리나라 브랜드도 있지만 그 더 프리미엄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라는 걸 이렇게 각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현상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현상이 지금 만들어내는 것. 그 글로벌 브랜드인 아디다스 나이키보다 더 프리미엄인 우리나라 브랜드들이 있다라는 걸 인지하는 거. 저는 그게 더 좀 중요한 지점이다. 알겠습니다. 이게 재미연구소에서 이런 거 연구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사실은 원래는 중간에 이제 잘 가라고 그러고 저 노래 두어 곡 한 다음에 다음 순서 하고 그래야 되는데 별로 그게 좋아 보이지 않아 오늘은. 그래서 재미연구소에 대해서 더 할 얘기가 혹시 있으면 더 하고 아니면은
그냥 섞어버리게. 네, 그 재미로 재미 연구소 예, 해주세요. 예, 재미로 정말 재밌는 얘기. 재미로 재미 연구소에 대해서 재밌는 얘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지금 재미로 재미 연구소 사실 아직 이제 구상 단계 1인 연구소인데 조만간 좀 이렇게 좀 구체화해서 근데 제가 이제 술 안 마시면서 이렇게 술자리를 좀 덜하면서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마인드가 좀 사람들과 같이 일을 좀 그동안 너무 많이 일을 벌렸어요. 이것저것. 아주 그냥 오지랖 넓게 일을 많이 벌려서 이번에는 좀 일을 안 벌이는 이제 그런 이제 마인드인데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제가 축적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이 재밌는 프로젝트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저는 재미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스스로를 평가할 때 그 시간을 더 재밌게 보낸 사람이 승자라고 생각해요. 아하, 그렇군요. 누가 우리가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파업을 하거나 이제 그러면서 느꼈던 건데 뭐냐면, 내가 그 시간을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시간, 그 상황 안에서도 조그만 재미들을 찾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재밌게 받아들였을 때 내가 버틸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우리가 버틸 때는 우리 모두의 재미를 찾는 것도 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떤 식으로도 한번 일을 좀 벌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미로 재미 연구소의 그 구상 단계론을 밝혀주신 고재열 기자.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